엄마, 차단장님이 절 때렸어요. 피투성이로 돌아온 아들의 한마디에 그녀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백수라며 무시하던 사돈, 그가 바로 아들을 폭행한 원스타 장군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모두의 앞에 나타난 여인. 그녀의 어깨엔 별 셋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은 나의 차례입니다. 숨겨진 신분, 드러난 정의. 그날 별보다 뜨겁게 타오른 건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아픔 참을 수 있겠습니까?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매섭게 후려치는 밤이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습니다. 아들 윤태주는 오늘 부대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늦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태준이한테 연락 한번 해봐요. 옆에서 남편 윤상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정숙이 막 휴대폰을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쪽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누가 오는데? 윤상호도 창가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군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군복은 더 이상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온통 핏자국 투성이었습니다. 위장 무늬는 어두운 핏빛의 잠식당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게 설마... 박정숙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관문을 향해 뛰어가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귀에 꽉 차 있었습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2살 대위 윤태준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충성, 이라고 외치며 들어오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겨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왼쪽 뺨은 퉁퉁 부어올라 눈이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턱까지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 주변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코에서는 굳은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박정숙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가라앉았습니다. 30년 넘게 군인으로 살아온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들어와. 빨리. 아들을 안으로 들이는 순간 군복에서 피 냄새가 확연히 났습니다. 윤상호가 급히 다가와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태준아,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고? 아빠 괜찮아요. 윤태준은 겨우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터져서 제대로 웃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에 윤상호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굳게 쥐어졌습니다. 박정숙은 아들을 소파에 앉히고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훈련받은 침착함이었습니다. 소독약을 적신 거즈로 아들의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니? 정확히 말해봐.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냉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윤태주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멀쩡한 쪽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단장님입니다. 장영국 소장님이. 그 순간 박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소독약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장영국 소장님이 저를. 박정숙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장영국.
그 이름은 박정숙에게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사돈이었습니다. 며느리 장윤아의 아버지였습니다. 1년 전 결혼식 날 자신들을 백수라고 비웃던 바로 그 인간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였습니다. 사단장님이 술을 많이 드셨어요. 부하 한 명이 늦게 왔다고 술잔을 집어던지셨습니다. 그 부하가 겁에 질려서 꿇어앉았어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윤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부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라고요. 그랬더니 윤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정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위 주제에 건방지다고 하시면서 술잔을 제 얼굴에 던지셨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에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라고 하시더니 주먹으로 윤태준의 목소리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대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계속 때리셨습니다. 배, 얼굴, 옆구리 다른 장교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단장님은 계속 소리쳤어요. 내 딸 남편이라고 봐주는 줄 아느냐고. 군인은 상관 말을 들어야 한다고. 박정숙은 거즈로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넌 왜 막기만 했니? 막을 수도 있었잖니? 막으면 상관 폭행입니다. 군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군법을 어길 순 없었어요. 그 말에 윤상호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상관이면 부하를 마음대로 때려도 된단 말인가? 박정숙은 남편을 조용히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상처를 계속 치료했습니다. 소독약을 바를 때마다 윤태준은 이를 악물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부대 복귀해야 하는데. 윤태준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박정숙은 마지막 거즈를 아들의 이마에 붙이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상대는 별 하나 단 장군이에요. 엄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윤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부모님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특별한 직업도 없이 집에 계셨고 어머니도 조용히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박정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별 하나? 걱정 마라. 별 하나쯤은 문제 없단다. 그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마치 전쟁터의 지휘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윤상호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도 오늘 아내의 눈빛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박정숙은 거실 한쪽 서랍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서랍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몇 년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서랍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군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의 어깨에는 별이 달려 있었습니다. 별 3개. 윤태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저게 뭐예요? 박정숙은 정복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전역 증서도 꺼냈습니다. 육군 중장 박정숙. 윤태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중장이었다는 사실을, 별 3개를 달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엄마 이게 진짜예요? 박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짜란다. 엄마는 30년간 이 나라를 지켰어. 그리고 지금 내 아들을 지킬 차례구나.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윤태준은 어머니가 꺼낸 정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별 3개.
중장 계급장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어머니가 군 최고 위층이었다는 사실이. 엄마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박정숙은 정복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단다. 전역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야. 별도 계급도 다 내려놓는 거지. 하지만 푹 쉬어라. 내일 아침 엄마가 처리할 테니까. 박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태주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윤태준이 방으로 들어가자 윤상호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소? 괜찮아요. 이젠 숨길 이유도 없잖아요. 박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습네요. 1년 전 그 결혼식 날이. 윤상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윤태준과 장윤아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예식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을 빛내고 있었고 하객들은 모두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은 대부분 군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별을 단 장성들이 여럿 보였고 정치인들도 몇몇 눈에 띄었습니다. 장영국 소장의 인맥이 어느 정도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신랑 측은 조촐했습니다. 친척 몇 명과 윤태준의 군 동기들이 전부였습니다. 박정숙과 윤상호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양가 상견례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식장 안쪽에 작은 방이었습니다. 장영국 소장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별 하나가 유난히 빛났습니다. 아, 사돈 어른 되시겠습니까? 장영국은 윤상호를 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상호는 일어나 악수를 받았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 소장님. 하하, 편하게 사돈이라고 부르시죠. 그나저나 사돈댁은 무슨 일 하시나요? 질문은 가벼웠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평가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윤상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집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은퇴하셨나 보네요. 전에는 뭐 하셨는데요? 이것저것 했죠. 뭐? 윤상호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영국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백수시라는 말씀이네요.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백수? 그 단어는 명백히 무시하는 뉘앙스였습니다. 박정숙은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먹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하나는 잘 키우셨네요. 우리 사위가 대위까지 진급했으니까요. 물론 제가 좀 봐준 것도 있지만. 장영국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요, 저희 아들이 스스로 노력한 겁니다. 박정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뭐? 장영국은 박정숙을 힐끗 보더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관심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어쨌든 우리 유나가 시집을 좀 낮춰서 갔네요. 원래는 집안이 비슷한 곳으로 보내려 했는데 애가 워낙 좋다고 해서요. 그 말은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시집을 낮춰갔다니. 윤상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장 소장님, 그건 좀 심한 말씀 아닙니까? 심해요? 사실을 말한 건데. 사돈댁은 지금 백수시고
저는 군에서 별을 단 사람이잖아요. 이게 신분 차이 아니고 뭡니까? 장영국은 거침없었습니다.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는데 이미 취한 사람처럼 말이 과했습니다. 박정숙은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참으라는 신호였습니다. 윤상우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저는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겠습니다. 대신 사돈댁도 아시죠? 제 사위가 군에서 계속 잘 되려면 저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거. 사단장이 밑보면 진급 못합니다. 그 말에는 명백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숙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 됐네요. 그나저나 사돈댁 부부는 어디 사세요? 설마 전세는 아니죠? 장영국은 계속 캐물었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재미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강남에 삽니다. 윤상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 강남? 그럼 집값 꽤 하겠네요. 그래도 제 강남 빌딩만은 못하겠지만 장영국은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강남에 상가 건물을 갖고 있다는 것, 임대료로만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들어온다는 것, 군에서 번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됐다는 것. 박정숙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윤상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돈댁도 앞으로 우리 사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챙겨줄 테니 걱정 마시고요. 장영국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방에는 박정숙과 윤상우만 남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윤상우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박정숙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런 사람들 군에 많이 봤어요. 하지만 너무 심했소. 백수라니.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잖소. 무시당하는 게 뭐 어때요? 우린 진실을 알잖아요. 박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비웃는 그 백수 사돈이 누군지, 자기보다 별이 2개나 더 많은 상관이었다는 걸. 박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남편분도 몰라요. 백수 아니라 강남의 건물 4채 굴리는 건물주라는 걸. 윤상우도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언젠가 알게 되겠죠. 언젠가가 아니라 곧이에요. 아주 곧. 박정숙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박정숙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위의 장인이 저런 사람이라는 게 못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1년 뒤 현실이 됐습니다. 피투성이로 돌아온 아들을 보며 박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여보, 내일부터 전쟁입니다. 박정숙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상대는 별 하나. 그리고 우린? 별 셋이죠. 빗소리가 그쳤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태주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 곳곳이 쑤셨습니다. 거울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젯밤 그 끔찍한 순간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부대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부대 근처 고깃집이었습니다. 사단장 주간 회식이라 모든 참모들과 대대장급 이상 장교들이 참석했습니다. 총 20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습니다. 장영국 소장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소주를 몇 병 비운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쏜다. 실컷 먹어. 장영국이 소리치자 장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아래에서는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장영국 소장의 회식은 언제나 위험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성격이 돌변하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대령, 장영국이 옆에 앉은 참모를 불렀습니다. 예, 사단장님. 너 요즘 훈련 결과가 왜 이 모양이냐? 우리 사단이 전체에서 꼴찌야, 꼴찌.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노력은 무슨,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렇지. 장영국은 소주잔을 집어들더니 김대령 앞에 내려쳤습니다. 탕! 소리와 함께 소주가 튀었습니다. 원샷! 지금 당장! 김대령은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들어 잔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이미 과음한 상태였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윤태주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불편했습니다. 이건 회식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가혹행위였습니다. 박소령, 이번엔 다른 장교가 호명됐습니다. 예, 너 지난번 보고서 왜 그따위로 써왔어? 내가 다시 쓰라고 했지? 예, 죄송합니다.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수정, 지금 당장 여기서 써. 장영국은 휴대폰을 박소령에게 던졌습니다. 박소령은 황급히 받았지만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요? 그래, 여기서. 회식 중에도 일을 생각해야 진짜 군인이지.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윤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한중이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화장실에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아, 너 지금 몇 시인데 왔어? 장영국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화장실이? 화장실? 핑계대지 마. 사단장 회식에서 자리 비우는 게 말이 돼? 정말 죄송합니다. 중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중이가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나와. 중이가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장영국은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무릎 꿇어. 사단장님, 무릎 꿇으라니까. 중이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선임들 앞에서였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장영국은 소주병을 중이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입 벌려. 내가 따라줄게. 윤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사단장님, 모든 시선이 윤태준에게 쏠렸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너? 장영국이 윤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사단장님, 저 중이는 몸이 안 좋아서 늦은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내가 용서해. 누가 너한테 끼어들래? 군인도 사람입니다, 사단장님.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순간 장영국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하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존중? 내 부하를 내가 어떻게 대하든 내 마음이야. 장영국은 소주병을 내려놓고 윤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너 혹시 내 사위라고 봐줄 거라고 생각했어? 윤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위 주제에 건방지긴. 군대에선 계급이 전부야. 나한테 대드는 게 어떤 건지 보여줄게. 장영국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태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윤태준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사단장님, 누군가 말리려 했지만 장영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 닥쳐. 내가 내 사위 교육하는데 누가 끼어들어? 장영국은 소주잔을 집어들더니 윤태준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유리잔이 이마에 부딪히며 깨졌습니다. 날카로운 조각이 입술을 긋고 지나갔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일어서. 윤태준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군인으로서 명예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너 같은 놈이 내 딸 남편이라니. 내가 미쳤었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배에 꽂혔습니다. 윤태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맞아도 싸. 상관한테 대드는 놈은 이래야 해. 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얼굴이었습니다. 눈 주변에 맞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사단장님, 그만하십시오. 참모 한 명이 일어나 말렸습니다. 비켜. 장영국은 참모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계속 윤태준을 때렸습니다. 얼굴, 배, 옆구리. 가리지 않았습니다. 윤태준은 맞으면서도 생각했습니다. 반항하면 상관 폭행죄였습니다. 군법회의에 넘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군 생활은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윤태준은 그냥 맞았습니다. 맞고 또 맞았습니다. 이게 군대야. 이게 계급이야. 사위라고 봐주는 거 없어. 장영국은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으로 윤태준의 뺨을 때렸습니다. 윤태준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오늘 일은 아무도 말하지 마. 알겠어? 장영국은 주위를 둘러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야, 윤대위. 일어나서 집에 가. 윤태준은 겨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군복은 피와 소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충성. 윤태준은 마지막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 속에서 윤태준은 걸었습니다. 집까지 먼 거리였지만 택시를 탈 수 없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택시에 타면 경찰에 신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윤태준은 빗속을 걸었습니다. 2시간을 걸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그 기억을 떠올리던 윤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정숙이 들어왔습니다. 태준아, 일어날 수 있겠니? 예, 엄마. 그럼 따라와.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윤태준은 겨우 일어나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평소엔 커튼으로 가려져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박정숙은 커튼을 걷었습니다. 그곳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박정숙의 모습이었습니다. 어깨에 별이 달려 있었습니다. 별 하나, 별 둘, 그리고 별셋. 엄마 이게 다. 그래. 엄마의 과거란다. 30년간 숨겨왔던. 박정숙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내 명예를 되찾아줄 시간이야. 박정숙은 서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면서 파란 빛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30년간 단련된 손가락이었습니다.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했던 손이었습니다. 작전 명령을 내렸던 손이었습니다. 자, 시작해볼까? 박정숙은 국방부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감사실 신고 페이지였습니다. 익명 제보가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숙은 익명으로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현직 소장의 부하 폭행 및 군 기강 문란 행위 제보, 본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감정은 배제했습니다. 오직 사실만 나열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 피해자, 가해자.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제보자는 전직 육군 중장 박정숙입니다. 제보 내용은 현직 소장 장영국의 부하 폭행 사건입니다. 문장은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전직 중장이 현직 소장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군 역사에서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박정숙은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사흘 전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장영국이 어떻게 윤태준을 폭행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다른 장교들도 어떻게 학대했는지 모두 적었습니다. 피해자 윤태준 대위는 병원 진단 결과 안면, 타박상, 늑골 골절 의심, 전신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의료 기록도 첨부했습니다. 어젯밤 윤태준을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명백한 폭행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박정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추가로 장영국 소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합니다.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해야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박정숙은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아직 현역일 때였습니다. 당시 박정숙은 육군 중장으로 인사참모부장이었습니다. 장영국은 당시 대령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장영국 대령이 군납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소문은 소문으로 끝났습니다. 그때 좀 더 파고들 걸 그랬어. 박정숙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박정숙은 옛 동료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전직 감사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준장님? 오, 박 중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좀 급한 일인데 5년 전 장영국 대령 관련 조사 기록 남아 있습니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영국요? 그 양반 지금 소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장님,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아들이 장영국 소장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뭐라고요? 김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조사하려고 합니다. 과거 기록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1시간만 주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정숙은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전직 조달참모였습니다. 이 대령 나야. 중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장영국 소장 아시죠? 예, 압니다. 그 사람 군납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거 없었습니까? 글쎄요, 확실하진 않지만 몇 년 전에 이상한 계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모 업체가 정상 가격보다 2배 비싸게 물품을 납품했습니다. 당시 담당자가 장 소장이었죠.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봤는데 흐지부지 됐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서류는 폐기됐을 겁니다. 하지만 제 개인 기록엔 남아 있습니다.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화를 이어갔습니다. 박정숙의 인맥은 광범위했습니다. 30년간 군에서 쌓은 네트워크였습니다. 1시간 뒤 이메일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준장이 보낸 5년 전 조사 기록이었습니다. 이 대령이 보낸 의심스러운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낸 증언들이었습니다.
박정숙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파일명을 입력했습니다. 장영국 소장 비리 증거 자료집. 총 50개의 파일이었습니다. 문서, 사진, 녹취록까지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박정숙은 모든 파일을 제보서에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본인은 전직 육군 중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이 사실을 제보합니다.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제출 버튼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여보. 뒤에서 윤상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숙이 돌아봤습니다. 정말 괜찮겠소?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야죠. 장 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럴수록 좋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겁니다. 박정숙은 다시 화면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제출 완료.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박정숙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아침 햇살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윤태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 붓기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멍이 선명했습니다. 잘 잤니? 예, 그런데 엄마 정말 신고하신 거예요? 응, 방금 제출했어. 윤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감당할게요.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란다. 이건 군 전체의 문제야. 박정숙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태준아, 군인의 명예는 계급으로 지키는 게 아니야. 정의로 지키는 거란다. 하지만 걱정 마. 엄마를 믿어. 박정숙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박정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숙 중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국방부 감사실입니다. 제보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빠르네. 역시 중장 출신의 제보는 무게가 다른가 봐. 윤상호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요? 조사가 시작되겠죠. 그리고 장영국한테도 곧 연락이 갈 겁니다. 복수가 시작되는 거군요.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박정숙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별 하나 단자의 오만함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줄 시간이야. 아침 햇살이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영국에겐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정숙이 국방부 감사실에 출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조사는 철저했습니다. 감사관들은 박정숙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즉시 장영국 소장을 조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보직 해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단장 직위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사실상 군 생활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일제히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속보입니다. 현직 육군 소장이 부하 장교 폭행 및 군납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화면에는 장영국의 얼굴이 크게 비쳤습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군복 사진이라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소장의 사위로 알려진 윤태준 대위입니다. 지난주 부대 회식 자리에서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리포터가 병원 앞에서 리포트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감사실은 장 소장이 재직 중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금 규모는 수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감사실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제보자는 전직 육군 중장 출신으로 매우 상세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제보자가 누구입니까? 현재는 신원을 밝힐 수 없습니다. 다만 군 고위직 출신이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모든 채널이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군의 기강회의, 장성급 인사비리, 폭행 사건, 모든 키워드가 결합된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장영국은 자택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리모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단장이었습니다. 별 하나를 달고 위세를 떨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요? 아내가 급히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뉴스에 나와요?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국방부에서 연락 와서 조사받으러 오래. 장영국은 리모컨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누가 고발한 거야? 도대체 누가? 그러게요. 뉴스에서 전직 중장이래요. 중장이 왜 당신을? 그 순간 장영국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박정숙? 누구요 그게? 사돈이야. 윤태준 어머니. 그 백수 사돈이요? 말도 안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중장이에요? 장영국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결혼식 때 본 박정숙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조용하고 소심해 보였습니다. 중장이라는 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였습니다. 장영국 소장님, 내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십시오. 불응시 강제 조사합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장영국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액정이 깨졌습니다. 미쳤어. 다 미쳤다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어 화면에 던졌습니다. 텔레비전이 금이 가며 꺼졌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아내가 소리쳤지만 장영국은 듣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화분을 집어던지고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감히 나를, 별 하나 단 나를.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 장윤아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난장판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윤아야, 내 시아버지 집안이 우릴 망치려고 해. 장영국은 딸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박정숙이 나를 고발했어. 내 남편을 때렸다고. 장윤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편을 때렸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식 때 좀 훈육했을 뿐이야. 사위가 버릇없이 굴길래 혼내준 거라고. 혼내줬다고요? 남편이 집에 피투성이로 왔던데요. 장윤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좀 과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군대에선 그럴 수 있어. 아빠, 그게 말이 돼요? 사람을 때려놓고 군대니까 괜찮다고요? 넌 내 아빠 편도 안 들어? 장영국이 소리쳤습니다. 장윤아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편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이잖아요. 이 불효자식이. 장영국이 손을 들려는 순간 아내가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정신 좀 차려요. 지금 딸한테까지 손 들려고 해요?
장영국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장윤아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정숙은 정복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군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복을 입고 모자를 썼습니다. 어깨에 별 3개가 빛났습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윤상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라 어색해요. 하나도 안 어색해 보이는데요. 역시 장군님은 장군님이시네요. 박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기자회견 시간이네요. 국방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제보자가 직접 나서는 자리였습니다. 박정숙이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찬 회견장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지금부터 장영국 소장 사건 관련 제보자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자의 말이 끝나자 문이 열렸습니다. 박정숙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깨에 별 3개를 단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예편 중장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전직 육군 중장 박정숙입니다. 박정숙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림은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회의를 주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대한민국 육군에서 복무한 박정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장영국 소장은 제 아들을 폭행했습니다. 상관이라는 이유로, 사단장이라는 권력으로 무고한 부하를 때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재직 중 군납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박정숙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결혼식에서 장 소장은 저희 부부를 백수라고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과거를 드러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피투성이로 돌아왔을 때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는 것을. 박정숙은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제 전역증입니다. 육군 중장으로 30년간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했습니다. 별 3개를 달았던 사람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백수라고 무시받던 사람이 중장이었다니 상상도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을 짓밟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장영국 소장은 이것을 망각했습니다. 박정숙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전직 군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뉴스는 실시간으로 이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장영국은 텔레비전 화면 속 박정숙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중장 별색,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백수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별 3개를 단 중장이었습니다. 자신보다 2계급이나 높은 상관이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장윤아는 친정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아버지와 싸우고 나온 뒤 남편 집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자회견을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중장이었다니. 1년간 함께 명절을 보내고 밥을 먹으면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조용하고 다정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장윤아는 자책했습니다.
결혼 초기 시댁을 무시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백수 집안이라고, 형편이 어렵다고, 딸이 시집을 낮춰갔다고. 그래서 장윤아도 시댁을 무시했습니다. 명절 때 선물을 작은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시부모님께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윤아야, 거기서 뭐해? 들어와. 엄마. 장윤아는 어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어제 아버지가 부순 물건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아빠는요? 방에 계셔. 어제부터 나오지도 않으시고 밥도 안 드셔.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장윤아는 아버지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해. 변호사 알아봐.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장윤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까지 발버둥 치는 아버지가 측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답답했습니다. 장윤아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릴 적 자주 놀던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학창시절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아빠는 내 영웅이야. 멋진 군인이야. 나도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초등학교 때 쓴 일기였습니다. 장윤아는 웃음이 나오다가 울음이 터졌습니다. 언제부터 변한 거지? 아빠도 나도. 장윤아는 방을 나와 아버지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서재였습니다. 책장 가득 군사학 서적이 꽂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장윤아는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첫 번째 서랍, 일반 서류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 사진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 잠겨 있었습니다. 왜 잠가놨지? 장윤아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열쇠가 어딘가 있을 것입니다. 책상이 펜꽂이를 뒤졌습니다. 작은 열쇠가 있었습니다. 열쇠를 꽂았습니다. 돌렸습니다. 찰칵.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날짜, 금액, 업체명, 모든 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건 비자금 장부. 장윤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돈의 기록이었습니다. 5년치가 넘었습니다. 총액은 수억 원이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노트를 계속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부동산 목록도 있었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 아버지가 자랑하던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산 거구나. 장윤아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윤태준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친정이야. 괜찮아? 윤태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장윤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 정말 미안해. 그동안 당신 집안 무시해서. 무슨 소리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 시어머님이 중장이신 줄도 몰랐어.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
난 그냥 우리 집이 더 잘 산다고 생각하고 무시했어. 유나야,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 너한테도. 전화 너머로 윤태준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께서 너 탓 하나도 안 하셔. 다 이해하신대. 정말? 응.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넓은 분이셔. 장윤아는 책상 위에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여보, 나 지금 시댁으로 갈게. 갑자기? 응. 어머님께 드릴 게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윤아는 노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장영국은 방에서 나오다 딸을 봤습니다. 유나야, 넌 아직도 여기 있었니? 아빠, 왜? 또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장영국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아빠, 잘못을 인정하세요. 잘못?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남편을 때린 것도 잘못이고 비리한 것도 잘못이잖아요. 비리? 그게 무슨 소리야? 장영국이 소리쳤습니다. 장윤아는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저 이제 가요. 아빠, 어디 가는데?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요. 장윤아는 아버지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장영국이 뒤따라왔습니다. 유나야, 너 지금 어디 가려는 거야? 시댁이요. 뭐? 이 상황에 시댁에? 네.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장윤아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장영국이 팔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 저쪽 편 들지 마. 아빠, 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넌 내 딸이잖아. 딸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장윤아는 팔을 뿌리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아버지의 외침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장윤아는 시댁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정숙이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정복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다정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유나야, 어서 와. 박정숙은 며느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는 윤태준과 윤상호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죄송해요. 장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뭐가 미안하니? 그동안 무시해서요.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함부로 대해서요. 박정숙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장윤아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니? 아버지의 비자금 장부예요. 5년간 받은 돈이 다 기록돼 있어요. 박정숙은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윤상호와 윤태준도 다가와 봤습니다. 유나야, 이걸 왜? 국방부에 제출하세요. 이게 증거예요. 장윤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 아버지를.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치러야 해요. 그래야 끝나요. 박정숙은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했구나. 아니에요. 너무 늦었어요. 늦은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옳은 선택을 한 거야. 박정숙은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그걸 바로잡으려는 용기지. 장윤아는 시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정숙은 묵묵히 안아주었습니다. 윤태준이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여보. 너한테 정말 미안해. 이제 다 괜찮아. 가족이 함께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노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장영국의 죄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보였습니다. 장윤아가 건넨 비자금 장부는 결정타였습니다. 박정숙은 즉시 국방부 감사실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감사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영국 본인의 필체로 작성된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이틀 뒤 국방부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습니다. 장영국 소장 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파면이 마땅합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군 검찰에 송치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참석자가 동의했습니다.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영국에게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등기우편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육군 소장 장영국,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통보.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파면, 나를 파면이라고? 30년 군 생활이었습니다. 소위부터 시작해 별 하나를 달기까지 피땀 흘린 세월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하죠? 아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장영국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에는 빚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생활비, 각종 대출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을 팔아야겠어. 장영국은 결심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시세로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 건물만 팔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했습니다. 네, 장 소장님. 건물 매물로 내시겠다고요? 그래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건물 등기부등본 최근에 확인하셨나요? 등기부등본? 왜요? 아니, 매물로 내시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영국은 서둘러 등기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소유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본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였습니다. 윤상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리가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돈이었습니다. 그 백수 사돈이었습니다. 이럴 리 없어. 이건 착오야. 장영국은 부동산 중개업소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중개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 소장님,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그 건물은 이미 3개월 전에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3개월 전? 그게 무슨 소리요? 채권자가 압류 신청을 했고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자가 윤상호 씨였습니다. 채권자? 압류?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소장님께서 받으신 대출 중에 연체된 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압류를 걸었고요. 장영국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몇 달 전 비자금을 마련하느라 급하게 대출을 받았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파면 소동으로 상환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필 윤상호가 낙찰을 받다니 그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경매 정보는 공개되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죠. 아마 노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장영국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내 건물이 이제 소장님 건물이 아닙니다. 윤상호 씨 소유입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건물마저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하필 그 백수 사돈 손에 넘어갔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윤상호 씨를. 그분은 오늘 오후에 건물관리 차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장영국은 오후까지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오후 3시 건물 앞이었습니다. 장영국은 로비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입구 문이 열렸습니다. 윤상호였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백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공한 사업가 같았습니다. 사돈, 장영국이 다가갔습니다. 윤상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 장 소장님. 아니, 이제 소장 아니시죠? 장영국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내 건물을 어떻게 가로챌 수가 있소? 가로채다니요. 정당한 절차로 경매 낙찰받았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윤상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당신 백수 아니었소? 백수 맞습니다. 윤상호는 천천히 로비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직장은 없죠. 출근도 안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백수가 맞습니다. 그럼, 하지만 일은 합니다. 건물 4채를 관리하는 일이요. 강남의 상가 건물 2채, 오피스텔 1채, 그리고 이 건물까지 총 4채입니다. 장영국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4채? 예. 임대료 수입만으로도 한 달에 몇 천만 원 들어옵니다. 그러니 굳이 회사 다닐 필요가 없죠. 백수라고 비웃으셨는데 저는 백수가 편합니다. 윤상호는 장영국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결혼식 날 기억나시죠? 저희를 백수라고 무시하셨죠. 그건 괜찮습니다. 저는 신경 안 썼어요. 진실을 아니까요. 하지만 장영국 씨, 당신은 몰랐죠. 당신이 무시한 사람들이 누군지. 장영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별 3개를 단 중장이었고 저는 건물주였습니다. 당신보다 훨씬 위였죠. 계급으로도 재산으로도. 그때 건물 밖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몰려들었습니다. 장영국 전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건물 압류당하신 게 사실입니까? 낙찰자가 사돈이라는데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장영국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비켜요. 비키라고. 하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윤상호 씨, 어떻게 건물을 낙찰받으셨나요? 윤상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공개 경매였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고 제가 최고가를 써서 낙찰받았습니다. 장 전 소장과 사돈 관계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사적 감정으로 한 게 아닙니다. 투자 차원이었습니다. 장 전 소장이 과거 사돈 댁을 무시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니까요. 기자들은 계속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장영국은 그 모습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박정숙이 내렸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당당했습니다. 기자들이 박정숙에게로 몰렸습니다. 박정숙 전 중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남편 일 때문에 왔습니다. 박정숙은 장영국을 바라봤습니다. 장영국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장 전 소장께 한 말씀 해주시죠. 박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권력으로는 사람을 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은 못 누릅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무거웠습니다. 별을 달았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별은 책임을 아는 사람이 다는 것입니다. 박정숙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가요. 네. 두 사람은 기자들을 지나 차에 올랐습니다. 장영국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건물주는 이제 윤상호였습니다. 별 3개는 박정숙이 달았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게 뒤바뀐 세상이었습니다.
장영국은 주저앉았습니다.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자들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백수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끝이야, 정말 끝이야. 장영국의 중얼거림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는 계속 터졌습니다. 이 장면은 저녁 뉴스톱으로 방송될 것이었습니다. 권력의 오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장영국은 군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폭행죄와 뇌물수수죄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유죄는 확실했습니다. 첫 공판이 열린 날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장영국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장영국은 상관의 권력을 남용해 부하를 폭행했습니다. 또한 군납업체로부터 5년간 총 8억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비자금 장부, 병원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피고인께 할 말씀 있으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장영국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권력에 취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 사위를, 제 부하들을 폭행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동이 일었습니다. 특히 사돈 어른께 죄송합니다. 박정숙 중장님과 윤상호 선생님을 무시했습니다. 백수라고 비웃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제 딸 유나에게도 미안합니다. 아버지로서 부끄럽습니다. 제 사위 태준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징역 5년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방청석에 박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장영국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영국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정숙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박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진 것이니까요. 며칠 뒤였습니다. 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태준 대위의 명예회복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숙은 승낙했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봄비였습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가랑비였습니다. 박정숙은 오랜만에 정복을 꺼냈습니다. 별 3개가 달린 중장 정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잘 맞았습니다. 준비됐어요? 윤상호가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이 정복 입는 거. 왜요? 잘 어울리는데. 이제 필요 없잖아. 할 일 다 했으니까. 박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부대 연병장이었습니다. 장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군악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가랑비가 내렸습니다. 윤태준이 연병장 중앙에 섰습니다.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거의 나았습니다.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사열대에 박정숙이 올랐습니다. 중장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모든 장교가 격려했습니다. 차렷! 구령이 울렸습니다.
모든 장교가 일제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박정숙은 천천히 윤태준에게 걸어갔습니다. 비에 젖은 연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구두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윤태준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장과 대위였습니다. 육군 중장 박정숙. 박정숙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렸습니다. 대위 윤태준의 명예 회복을 선언합니다. 윤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대위 윤태준은 부당한 폭행을 당했으나 굴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군인의 참된 명예를 지켰습니다. 박정숙은 가슴에 달린 훈장을 떼어냈습니다. 오래전 받은 훈장이었습니다. 이 훈장을 수여합니다. 용기 있는 군인에게 훈장을 윤태준 가슴에 달아줬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충성! 윤태준이 격려했습니다.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박정숙도 격려로 답했습니다.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애국가였습니다. 모든 장교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음악이 끝났습니다. 박정숙은 군인이 아닌 어머니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수고했다, 아들. 어머니 감사합니다. 윤태준은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한 달간의 고통, 굴욕, 절망, 모든 것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박정숙은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연병장 한쪽에서 윤상호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윤아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박정숙 가족은 차에 올랐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장윤아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왜 그래, 윤아야?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용서해 주셔서. 용서할 게 뭐 있니? 내가 용기 낸 거야. 그게 더 대단한 거지. 박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은 함께 가는 거야. 힘들 때도 좋을 때도. 네, 어머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부대가 멀어졌습니다. 박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군 생활이었습니다. 별 3개를 달았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전투는 바로 이번이었습니다. 아들을 지키는 전투였습니다. 여보, 윤상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소. 당신도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이제 평범하게 살면 돼. 평범하게. 좋은 말이네요. 차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비 온 뒤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박정숙이 준비한 저녁이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김치와 나물. 평범한 가정식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일상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박정숙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윤상호가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참 많네요. 윤상호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어깨의 별보다 하늘의 별이 더 아름다워. 당신한테 어울리는 건 별 셋이 아니라 저 별들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진짜 별은 권력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이 있을 때 빛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박정숙은 웃었습니다. 그 말 기억하고 있었구나. 물론이죠. 당신이 한 말인데.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부부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부부였습니다. 별들이 밤하늘에서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별들이었습니다. 그 별들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박정숙은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별은 이거야. 가족을 지킬 수 있을 때 빛나는 별. 윤상호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어머니고 고마워요. 집안에서 윤태준과 장윤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권력의 오만은 무너졌습니다. 정의의 별은 다시 빛났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함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달빛 인생사연 은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